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이제 잠깐 다루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2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래프 해석이 조금 문제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프를 해석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과 그다음에 인제 그 그래프를 통해서 나오는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이제 세포막부터 볼게요. 세포막이라는 건 일단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지질은 머리는 인산 부분, 꼬리는 지방상 부분, 그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 이중층을 형성하고 있죠. 요 이중층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마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학교 선생님이 있을까 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인제 구조적으로 쪼금 보시면 인제 이렇게 인제 그리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인산, 그다음에 인산이고 이게 인제 글리세롤이죠. 글리세롤 그다음에 인제 지방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산 하나, 글리세롤 하나, 지방산 2개 요런 비율로 인제 결합하고 있는 것이 인제 인지질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단백질은 이렇게 막을 관통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내재성. 그래서 막 관통을 하고 있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막관통 단백질. 그다음에 또 이제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표재성. 표재성은 뭔 뜻이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면에 붙어 있는 거. 표면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제 막 표면에 붙어 있는 표재성 단백질. 그래서 뭐 이렇게 막관통 단백질과 이제 표면에 붙어 있는 표재성 단백질 이런 것들로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포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세포막은 우리가 흔히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지질 이중층 중에서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인지질 머리예요, 이게. 인지질의 인산 부분에 머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단백질들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단백질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인지질 이중층의 모자이크 무늬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유동이란 말이에요. 유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멈춰 있다, 고정돼 있다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있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건 인지질이 유동성이 있어요. 인지질이. 그래서 이제 인지질이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해요. 뭐 이렇게 혼자 진동도 하고 옆으로도 움직이고 플립플롭이라고 위아래로도 힘들지만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인지질의 움직임 때문에 누가 생긴다? 단백질의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착각하는 게 이제 단백질이 유동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는데 단백질이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인지질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박혀있던 혹은 얹어져 있던 이런 단백질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제 모든 단백질들이 다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단백질들은 이제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 안 하는 단백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의 유동성을 실험하기 위한,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 형광을 제거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플립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세포막에다가 이제 특정 단백질에다가 형광물질을 처리를 해요. 형광물질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레이저로 빵 쏴주면은 형광물질이 딱 없어져요, 여기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봤었을 때 형광을 딱 제거를 하게 되면 형광이 당연히 사라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형광이 다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요 부분에 형광이 없어졌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형광이 없어졌었지만, 이제 여기에 있던, 그죠? 다른 곳에 있던 형광을 띠는 단백질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체적 형광세기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 형광을 어찌됐든 제거를 했기 때문에 형광이 예전만큼 강하게 나타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을 한다. 뭐 그러고 만약에 여기서 뭐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서 형광을 또 제거한 거예요. 또 제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광을 또 제거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가 이거보다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막이 유동성이 있구나. 그래서 막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형광을 제거하더라도 옆에 있던 그 형광을 띠는 단백질들이 유동성 때문에 이동해서 거기에 다시 채워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실험은 뭐냐면 세포융합이에요. 세포융합.
세포융합에 관련된 실험인데 세포융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 세포랑 생쥐 세포에 서로 다른 형광물질로 표지를 했대요. 서로 다른 형광물질. 그래서 다른 식을 띠는 형광물질을 표지한 다음에 세포를 융합시켜요. 세포융합 어떻게 합니까? 겁나 쉬워요.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그냥 약물만 처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융합을 딱 하면 처음에는 잘 봐요. 당연히 사람 세포의 빨간색 단백질은 이렇게 위쪽에만 있을 거고 생쥐 세포의 파란색 단백질은 아래쪽에만 위치하게 됐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 이것들이 각각이 뭐가 된다?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 다 퍼져서 이제 서로서로 섞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다? 만약에 막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그냥 이 상태로, 그죠?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이 유지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섞였다는 건 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즉 뭐가 있다?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포막의 기능을 볼 수 있는데 세포막에서 우리가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선택적 투과성이죠.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내가 원하는 물질을 원하는 타이밍에 선택적으로 인앤 아웃 시키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물질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세포는 결론적으로 우리 세포는 원하는 물질을 먹어야지 쓸데없는 물질들을 섭취하다 보면 세포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는 선택적으로 물질을 뭐 버리던가 얻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지용성 물질 같은 경우 혹은 기체는 그냥 인지질을 직접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성 물질 뭐 포도당이라든지 뭐 각종 이온들은 수용 단백질을 통과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분자 물질은 세포막을 변형을 시켜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 섭취, 세포의 배출 둘 다 이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러고 이제 인지질 말고 막단백질의 기능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만약에 쓰라 그러면 쓰셔야 되는데 일단 물질 수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포 간 인식에도 중요해요. 뭐 이건 뭐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지만 요 세포 표면, 그러니까 막단백질을 결합하고 있는 요 탄수화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당단백질이라 부르죠. 당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인데 당이 붙어 있는 단백질, 글라이코프로테인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끼리의 이름표가 된다는 거죠. 세포 간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전달도 하지요. 신호 전달. 그래서 왜? 여기 있는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이 뭐의 역할을 한다? 수용체 역할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 배우는 호르몬이라든지 이제 아니면은 신경전달 물질,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수용체들이 세포막 표면에 있죠. 그 세포막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이 요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들을 이랑 결합해서 이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자체가 효소인 경우가 있어요. 효소인 경우. 그래서 막단백질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장의 효소, 뭐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교과과정에서 빠져서 소화효소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수능을 준비하는 거면. 그래서 뭐 소장에 있는 효소 중에 이제 스크레이즈, 그다음에 말테이즈, 뭐 락테이즈, 그다음에 뭐 펩티데이즈 이런 효소들이 실질적으로 분비하는 효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에서 분비되는 뭐 트립신, 라이페이즈 이런 효소랑처럼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장벽 융털 표면, 그러니까 융털이 결론적으로 세포막이 융기된 구조잖아요. 그 막 표면 구조에 이제 붙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뒤에 이제 세포호흡에서 다룰 건데 이제 전자전달 단백질들도 이제 효소작용을 하잖아요. 전자전달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막단백질 효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수동수송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수송. 물론 뭐 능동수송뿐만 아니라 막을 변형시켜서 하는 이동도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를 사용하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수동수송, 즉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물질의 이동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보실 텐데 일단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 수동수송이라 부르고요. 근데 수동수송이란 말을 굳이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확산인데 확산은 뭡니까? 확산 여러분들 배웠죠? 이미 통합과학에서 다 배웠는데 뭐냐면 용질, 그죠? 설마 용질과 용매가 아직도 뭔지 모르는 고3이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용질은 혹시나마 모를까봐 녹는 물질이 용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물에서 소금이 용질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용질이 어디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한다? 이동을 한다.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확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확산은 수동수송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확산의 예가 이제 우리가 제가 맨날 향수로 예를 들죠. 향수를 뿌렸을 때 향수가 뿌린 지점에서 이제 안 뿌린 지점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향수가 모인 곳, 즉 고농도에서 없는 곳, 저농도 쪽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향수가 퍼져나갈 때 뭐 가열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알아서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이벤트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뭐 언제까지 확산됩니까? 라고 하면 평형이 될 때까지 확산을 해요. 이것도 당연히 평형이 될 때까지 확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확산을 크게 나누면은 어차피 뭐 확산은 뭐 기체가 퍼져나가는 것도 확산인데 이제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확산을 보는 거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뭐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확산은 뭐냐? 얘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적으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인지질을 뚫고 들어가는 게 단순 확산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촉진 확산은 뭡니까? 라고 하면 수송 단백질, 그죠? 막단백질 중에 수송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촉진 확산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송 단백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통로 단백질이 있고요. 운반체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마 또 학교 선생님 또 영어 좋아하시면 통로 단백질은 우리가 채널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운반체 단백질은 트랜스포터라 불러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이제 그림을 조금 먼저 보시면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단순 확산은 이제 인지질 이중층을 제가 직접적으로 그냥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게 이제 단순 확산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단순 확산되는 애는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크게 이제 기체들이 그렇죠. 저분자인 기체들. 그 다음에 누구냐면 지용성 분자들이 이제 단순 확산이 돼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용성 분자라는 건 뭐냐면 뭐 기름이랑 친한 애잖아요. 근데 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는 게 요 대가리, 인지질의 대가리 인산 부분은 친수성인데 지용성 분자들은 여기를 뚫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인지질과 인지질 사이의 틈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에요. 왜? 인산이 음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음전하 사이에서 반발력이 생겨서 아무리 그러니까 가깝게 붙이더라도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는 쉽게 뚫어요. 여기는 쉽게 뚫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인지질 부분을 어떻게 뚫냐? 요 인지질 부분을 뚫어야 되는데 수용성 분자들은 이제 지방산 부분, 즉 지용성 부분이랑 친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를 쉽게 못 뚫는데 지용성 분자들은 뭐 얘는 애초에 지용성이니까 기름이랑 친하잖아요. 그럼 인지질과 친하기 때문에 얘는 쉽게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용성 분자들도 쉽게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용성 분자 혹시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테로이드 같은 거, 알죠? 스테로이드라든지 혹시 뭐 지방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쉽게 통과를 해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촉진확산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촉진확산은 지금 보셔야 될 게 뭐가 되냐면 아까 통로가 있다 그랬고 운반체가 있다 그랬죠? 그럼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통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통로는 물질이 이동할 때 물질 이동 시 구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통로 자체가 막 모양이 막 엄청 그죠?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데 물론 살짝씩 변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봤을 땐 구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없다고. 그냥 물질이 그냥 이렇게 쑥 이제 통과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통로가 되는 거고 운반체는 조금 다르죠. 운반체는 여기 물질에 딱 결합했어. 근데 요 물질이 이제 운반체가 이제 구조가 변하면서 물질을 반대편 세포막 안쪽으로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뭐 한다? 구조 변화가 얘네는 구조 변화가 있다. 그죠? 물질 이동식 구조 변화가 있는 게 이제 운반체가 돼요. 알겠죠? 근데 뭐 중요하진 않지만 만약에 혹시나마 속도를 비교를 물어봤다.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빠르다? 통로가 훨씬 더 빨라요. 알겠죠? 통로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운반체보다. 왜냐하면 구조 변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로가 훨씬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통로를 통해서 아무 물질이나 즉 혹은 운반체를 통해서 아무 물질이나 이동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 뭐 통로든 운반체든 뭐 한다? 특이적으로 특정 분자 혹은 이온들만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이동할 수가 없고
칼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 운반체를 통해서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확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 그래프인데요.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단순 확산 그래프랑 촉진 확산 그래프가 있죠. 근데 잘 봐요. 단순 확산은 어떻게 되냐? 단순 확산은 아까 인지질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 확산되는 속도는 아이고,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 확산되는 속도는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농도차. 그죠? 농도 길기가 농도차죠.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단순 확산되는 속도는 정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대학교 가면 여러분 생화학이라는 이제 생물의 특정 학문을 배우시면 이제 픽스 로우라고 해서 픽의 법칙이라 부르죠. 그래서 단순 확산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농도랑 진짜 정비례하는 게 나와요. 식을 보면. 근데 촉진 확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촉진 확산은 이제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훨씬 더 빨리 단순 확산보다 빨리 이동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더 이상 속도 증가가 없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예를 들면 요때 농도를 C1이라고 하신다면 C1에서 확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확산 속도가 맥스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어떤 방이 있다고 쳐봐요. 어떤 방이 있는데 요 방에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문이 5개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람이 1명 있으면 이 방을 나갈 때 문을 하나 쓰는 거고, 사람이 2명 있으면 문을 2개 쓰면 되고, 3명 있으면 3개 쓰면 되고, 4명 있으면 4개 써도 되고, 5명 있으면 5개를 써서 이제 나가면 되는데, 이제 6명 있어도 문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5개밖에 없으니까 문은 5개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문 숫자보다 많아져 버리면 아무리 이제 내가 사람 수를 늘려 봐봤자 문은 어차피 5개로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즉 뭐가 되냐면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다? 얘네는 막단백질 숫자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막단백질 숫자가 유한하다 보니까 모든 막단백질이 다 작동을 해버리면 더 이상 아무리 농도차를 증가시키더라도 증가할 수 있다. 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우리가 이걸 그래서 유식하게 C1 농도에서 모든 막단백질이 포화가 됐다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보고서 이게 단순 확산인지 촉진 확산인지 비교를 하셔야 되고 왜 더 이상 촉진 확산이 속도가 증가할 수 없냐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산 얘기 다 했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건 이제 삼투예요. 삼투. 근데 삼투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이 삼투를 어려워하는데 근데 별거 아니에요. 삼투라는 거는 우리 뭐 생원에서 삼투압 나오잖아요. 삼투압. 그래서 삼투는 결론적으로 정의는 반투가성 막을 경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죠. 물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생물체에서의 용매는 다 거의 물이기 때문에 그냥 물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잘 봐요. 아까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ATP가 소모가 안 됐죠. 에너지가 즉. 근데 얘는 그러면 물에 이동하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니까 그러면 농도 기울기를 역행을 했네. 그러면 ATP 소모가 있겠구나. 에너지 소모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삼투 현상에도 에너지 소모는 없어요. 알겠죠? 그럼 왜 그런지를 보실게요. 이제 물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죠. 용매니까. 잘 봐요. 저농도라고 하면 물론 저농도가 물은 물의 양이 저농도라니까 물의 양이 같은 시점에서 용질을 조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물만 조절해 볼게요. 용질 양은 같다고 해놓고 그럼 어떻게 된다? 저농도라는 건 물이 많은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용질의 양이 같다고 가정하에 두 비커 안에 있는 용액의 용질의 양이 같다고는 가정해요. 저농도면 물이 많은 거고 고농도면 물이 적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물의 입장에서는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확산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이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확산된 게 결론적으로 삼투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은 돼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요. 제대로 설명하려면 워터 포텐셜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고교 과정의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ATP 소모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삼투압이 나오죠. 우리 생원에서 삼투압 자꾸 구하잖아요. 근데 삼투압의 원래 정의는 뭐냐면 삼투 현상이 일어날 때 반투과성 막이 받는 압력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반투과성 막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도대체 여기서 반투과성 막이라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반투과성 막은 뭐냐면 용 매는 통과를 해요. 용 매는 통과를 하는데 용질은 통과를 못하는 막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반투과성 막이라 부르고요. 물론 뭐 세포막 같은 경우는 모든 용질이 통과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투압은 그 반투과성 막에 미치는 압력인데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압력 계산을 시키진 않아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는 화투에서 나오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삼투압 구하는 식을 하나 써드리면 P는 CRT라는 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자에도 보시면 완자에 어디 있니? 완자에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삼투압에 이제 P는 CRT라는 거 나와 있고 P는 삼투압, C는 몰농도,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 0.08이 T는 절대 온도가 되는데 우리가 왜 생원에서는 삼투압 이꼴 농도라고 가르치냐면 어차피 기체 상수는 뭐니까? 상수니까 그냥 상수값인 거고 어차피 생명체 안에서의 체온, 우리 인간 기준 할게요. 체온은 36.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밖에 거의 이제 정상 범주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도 온도 변화도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원에서는 삼투압 이꼴 뭐라고? 농도라고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여러분 생투니까 혹시나마 나온다면 삼투압은 온도에도 비례한다는 것도 조금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이 정도까지는 알아놓읍시다. 그래서 개념적인 걸 설명드렸고, 그럼 잘 봐요. 여기서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저농도의 설탕용액, 고농도의 설탕용액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요 반투과성 막은 설탕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설탕 통과는 못하는 반투과성 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다? 물이 저에서 고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물론 고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있긴 해요. 근데 얘가 훨씬 많다 보니까 뭐한다? 물이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수면은 물이 빠지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고농도 쪽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높이차가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 H를 이제 갖고 삼투압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구하는 문제를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농도차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까지 물의 이동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평형이 될 때까지 물의 이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보기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야. 물의 이동과 그러니까 뭐 평형이 도달했다고 쳐요. 근데 세포막 혹은 반투과성 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평형은 동적 평형이에요. 동적.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란 건 뭐냐면 막을 통한 양쪽의 움직임은 있는데 그 양이 어떻다 보니까 같다 보니까 뭐한다? 외관상 봤을 때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게 동적 평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원에서도 우리가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이상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뭐다?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과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이 어떻다? 양이 같기 때문에 뭐한다? 외관상 봤을 때 높이 변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물의 이동은 있는 거야지 됐죠? 물의 이동은 존재합니다. 이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투를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투 현상을 동물세포랑 조금 식물세포, 우리 동식물세포는 배웠으니까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를 조금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면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동물세포의 특징은 뭐예요? 세포벽이 없죠. 세포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의 가장 바깥쪽 부분이 세포막이에요. 근데 세포막은 인지질로 되어 있고 얘네는 유동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만 어느 한계점까지 늘어나면 얘네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터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동물세포 갖고 보통 실험하는 게 적혈구인데 적혈구를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넣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저장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 불러요. 그러면 세포가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저에서 고로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들어오고 물론 나가긴 하지만 나가는 양은 미미하니까 세포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세포 크기가
커지게 돼요. 세포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부풀어 오르겠죠. 그죠? 부풀어 올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세포막이 부풀어 오르다 빵빵해지다가 세포막은 한계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다가 터져요. 세포가 터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세포가 터졌을 때를 용혈이라 불러요. 라이시스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영어로 뜻 해석하면 이게 녹아내린다는데 실제로 녹아내리는 건 아니고요.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저장액일 때고요. 등장액에서 그럼 등장액은 뭡니까? 라고 하면 등장액은 세포와 농도가 같은, 그죠? 세포와 농도가 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라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세포와 농도가 같은 용액. 뭐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0.9% NaCl 용액인데 그게 우리가 약국 가면 파는 생리 식염수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뭐다?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겠죠. 동적 평형. 그래서 얘는 뭐예요? 크기 변화는 없어요. 그죠? 크기 변화는 없다. 이게 이제 등장액에서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장액에서에 보면 고장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높죠. 농도가 높은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그래요. 뭐 바닷물 같은 게 대표적이죠. 알겠죠? 그러면 세포보다 여기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세포보다 농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삼투는 저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니까 이번에는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된다?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들어가오는 물은 미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때는 세포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세포 크기가 줄어들어서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지겠죠. 쭈그러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도 알아놓읍시다. 얘들아. 물이 들어왔다는 건 세포 안에 물이 많아졌으니까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결과론적이에요. 물이 들어와서 저장액에 넣으면 세포의 삼투압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고장액에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삼투압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온도는 바뀌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식물세포를 하셔야 돼요. 식물세포. 근데 식물세포는 뭐가 중요하다? 식물세포는 우리가 세포벽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1차 세포벽, 2차 세포벽도 다 다뤘잖아요. 1차가 셀룰로즈, 2차 세포벽이 리그닌, 뭐 큐틴, 그 다음에 슈베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기 전에 조금 다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원형질이라는 부분과 세포, 식물세포에서 후형질이 뭔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했죠? 원형질과 후형질. 원형질은 그건 뭡니까? 라고 하면 세포의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 알겠죠? 세포의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원형질이에요. 뭐 어떤 거 있겠어요? 뭐 우리가 배웠던 핵이라든지 소포체, 뭐 골지체, 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부분 다 원형질이에요. 근데 그러면 후형질은 뭡니까? 라고 하면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엄밀히 말하면 세포 안에 죽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자. 후형질이 어떤 거 있는지 좀 기억하세요. 후형질. 그래서 후형질이 바로 세포벽, 그 다음에 액포가 대표적인 후형질이에요. 알죠? 액포.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식물세포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식물세포는 잘 봐요. 가장 바깥쪽이 세포벽이다 보니까 세포막이 찢어지는 걸 방지를 해줘요. 왜? 무한정으로 부풀어 오를 수가 없거든요. 세포막이 견뎌주고 있어서. 그래서 저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장액에 넣으면 물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뭐 나가는 건 미미하고요. 여기가 저장액이죠. 세포가 저니까. 그럼 어떻게 되세요? 물이 들어와서 적혈구처럼 세포 크기가 커지긴 해요. 근데 적혈구처럼 드라마틱하게 커지진 않죠. 세포 크기가 커지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터지잖아요. 적혈구 용혈이 되는데 얘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세포가 커지지 않아요. 왜? 세포벽이 지지를 해주거든. 그래서 그때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팽윤 상태라 부르는 거예요. 팽윤 상태라.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등장액일 땐 뭐 똑같죠. 등장액일 땐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세포 크기는 일정하고 우리가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인데
간혹가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뭐라 설명하냐면 이때를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요. 한계 원형질 분리.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뭔 말입니까? 라고 하면 한계 원형질 분리가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세포벽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게 세포고 네모가 이게 세포벽이야. 근데 세포막은 세포벽으로부터 그러니까 세포벽보다 안쪽에 있죠. 근데 이제 등장핵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포막이 세포벽의 일부분만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완전히 다 맞닿아 있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때로 우리가 뭘 한다? 한계적으로 그러면은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된 부분은 있죠. 그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세포막이랑 세포벽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분리가 됐다 보니까 후형질로부터 원형질이 분리가 돼 있는데 다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분리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등장액일 때고 고장액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액일 때. 고장액일 때는 바깥쪽이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니까 물이 안에서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죠. 들어오는 건 거의 미미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얘는 세포 크기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진 않아요. 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벽 그러니까 세포막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막 빠져나가겠죠. 세포막에 있는 물이 막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세포막이랑 세포벽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돼요. 아이고. 약간 겹친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세포막이랑 세포벽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후형질로부터 원형질이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해서 뭐라 봅니까?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장액에 식물세포를 넣으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되셨나요? 이거?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저장액에 나오면 세포의 삼투압은 어떻게 되는 거고 감소하겠죠. 당연히 물이 안으로 들어올 테니까 삼투압은 결과적으로 감소하는 거고 고장액에 넣으면은 당연히 세포 안에 삼투압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랬죠? 이런 것도 좀 챙겨갈게요. 그래서 식물세포까지 설명드렸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요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식물세포에서. 그래서 식물세포에서 삼투압, 팽압, 흡수력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삼투압은 그러면 뭐냐면 삼투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이 들어오려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이 들어오려는 힘. 그렇죠? 그래서 삼투압이 크면 클수록 물이 들어오려는 혹은 막을 기준으로 들어오든지 나가는지는 뭐 기준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래서 전 들어오는 입장이었게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려는 힘이 큰 거고요. 힘이 커지는 거고요. 삼투압이 크면 팽압은 뭡니까? 라고 하면 팽압은 식물세포에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팽압의 정의는 뭐냐면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어내는 힘이에요. 알겠죠? 세포막이 세포벽을 미는 힘이에요. 미는 압력이죠. 힘이라고 제가 그냥 말을 하는데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연히 물이 들어오려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방향이겠죠. 밀어내고 있으니까 세포벽을 해서 얘는 물을 막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흡수력이라는 거 있죠. 흡수력. 요 흡수력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리 기준으로 하시면 알짜힘 생각하시면 돼요. 알짜힘 뭔지 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려는 힘이죠. 들어오려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흡수력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화학하시는 분은 그 유효핵전화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전자가 맞는 실질적인 핵전화가 유효핵전화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알짜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잘 봐요. 흡수력이라는 값은 실질적인 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오려는 힘은 당연히 들어오려는 힘에서 뭘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흡수력은 삼투압 빼기 팽압이 되는 거예요. 삼투압 빼기 팽압.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투압은 6이고 흡수력은 팽압은 얼마니까?
팽합은 2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려는 힘은 얼마가 된다? 흡수력은 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를 조금 볼게요. 요 그래프를 조금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세포의 부피가 상대값이 1.0일 때가 이게 이제 등장액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등장액에 있는 세포의 상태인 거예요. 즉 1.0일 때가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죠. 그러면 세포 부피가 1.0보다 작아졌다는 건 세포 부피가 1.0보다 작아졌다는 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다는 거겠죠. 그럼 뭐가 된다 이거? 고장액에 집어넣었을 때가 되겠어요. 고장액에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세포 부피가 상대적으로 1.0보다 커졌다. 그럼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저장액에 넣었을 때가 될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일단 고장액에 넣었잖아요. 고장액에 넣었으니까 물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다? 얘는 지금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원형질 분리 상태예요. 원형질 분리 상태인데 근데 팽합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어내는 힘이라 했잖아요. 근데 원형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건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다? 이때는 팽합이 없어요. 팽합은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어내는 힘인데 세포막이 세포벽이랑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밀어냅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뭐가 된다? 흡수력과 삼투압이 동일한 거예요. 흡수력과 삼투압이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흡수력과 삼투압이 동일한 상태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이제 이때가 고장액에 넣었을 때고, 근데 잘 봐요. 이제 저장액에 넣었을 때요. 저장액에 넣으면 이제 이때는 무슨 상태가 됩니까? 무슨 상태? 팽윤 상태가 되죠. 세포가 부풀어 오르면서 팽윤 상태가 돼요. 근데 팽윤 상태라는 건 결론적으로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어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 팽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팽압이. 그래서 팽압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알죠? 당연히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어낼 테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요.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포에 물이 많아졌으니까 세포 안의 농도는 작아지죠. 그럼 삼투압은 계속 어떻게 돼?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삼투압은 감소하고 세포가 커질수록 삼투압은 감소하게 되고요. 팽압은 증가하게 돼요. 삼투압은 감소하고 팽압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는 요 지점이 생기겠죠. 요 지점. 알겠죠? 이 지점이 이제 뭐인 거예요? 세포가 커질 수 있는 최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최대 팽윤 상태라 부르는 거예요. 최대 팽윤 상태. 아시겠죠? 뭐 당연히 최대 팽윤 상태에서도 동적 형령인 거예요.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은 상태인 거 아시겠죠? 이게 최대 팽윤 상태예요. 그러고 요 저장액에 넣었을 때는 팽압이 있으니까 흡수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흡수력은 삼투압 빼기 팽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그래프상에서 요 Y축의 차가 뭐가 되는 거예요? Y축의 차가 결론적으로 흡수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요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송은 다 끝났고요.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제 물질의 이동인데, 그래서 우리가 능동수송이랑 이제 세포의 배출, 세포 내 섭취 두 가지 볼 건데요. 능동수송이라는 건 뭐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의 용질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향수를 뿌려온 다음에 향수를 다시 모아서 병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향수 분자가 눈에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연스러운 이벤트를 하려면 무조건 뭘 써야 된다?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쓴다?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여러분들은 에너지 하면 ATP만 배우겠지만 우리가 그 다음 단에서 이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전자 에너지를 써서 능동수송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막에 존재하는 운반체, 그러니까 이거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촉진학산 같은 경우는 운반체일 수도 있고 뭐예요? 통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능동수송은 무조건 운반체예요. 근데 또 이것도 조심하셔라.
능동수송하는 운반체 단백질이랑 촉진확산, 그러니까 어떤 운반체 단백질이 촉진확산도 할 수 있고 능동수송도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능동수송만 할 수 있는 운반체 단백질이 있고요. 촉진확산만 할 수 있는 뭐예요? 운반체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물질을 어떻게 이동한다?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하다. 이거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확산, 즉 수동수송 때는 양쪽에 막을 경계로 양쪽의 농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근데 뭐다? 능동수송을 하게 되면 양쪽이 농도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농도차. 우리 기억나요? 그 나트륨, 칼륨이 세포막을 경계로 나트륨은 항상 바깥쪽이 많고 칼륨은 항상 안쪽이 많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3개씩 빼내고 칼륨은 2개씩 안으로 들여오니까 밖에는 나트륨이 많아지고 안쪽은 칼륨이 많아지게 되는, 그죠? 결론적으로 능동수송 때문에 농도차가 발생했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흥분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이게 이제 능동수송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능동수송이 얘 뭐 있습니까? 지금 방금 나트륨 칼륨 펌프 여기 얘기해드렸죠. 3개 빼고 2개 들여보내고 여기 밑에 그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뇨간에서 물질 흡수. 이건 뭐 배설계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생원에서. 물론 이제 이 내용이 빠져서 뭐 굳이 가르치진 않는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오줌으로 버리면 안 되죠. 이거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얼마? 100% 다 재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100% 다 재흡수를 하다 보니까, 알겠죠? 뭐를 한다? 이제 능동수송 ATP 사용해가지고 이제 물질을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장에서 양분 흡수할 때도 일부분 ATP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여긴 적어놓지 않았지만 하나만 더 적어드리면 식물의 뿌리털이 뭐라 하죠? 식물의 뿌리털에서의 양분 흡수에도 사용합니다. 이랬죠? 뿌리털에서 양분 흡수. 얘도 능동수송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인데, 여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세포막을 그냥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고분자야. 알겠죠? 너무 고분자다 보니까 뭐 막단백질이랑 인지질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는 세포막을 변형시켜요. 세포막을 변형시켜서 안으로 끌고 들어오던가 아니면 바깥쪽으로 분비소낭을 융합시켜서 바깥쪽으로 보내는 거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덩어리 큰 거를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쓸 수밖에 없다.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세포 내 섭취랑 세포의 배출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포 내 섭취. 그래서 세포 내 섭취는 크게 2개로 나눠져요. 크기가 큰 고형물질, 뭐 그냥 고형물질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그냥 고치에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안쪽으로 들여오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식세포 작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 식세포 작용이 우리 대식세포가 하는 식균 작용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뭐다? 고형물질이 아니라요. 액체 녹아 있는 물질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액체 생각하시면 돼. 액체를 끌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음세포 작용이라고 불러요. 물론 뭐 식세포 작용, 음세포 작용 다 세포 내 섭취해야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이렇게 세포막으로 위를 코팅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해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 이 초록색 부분이 세포막이었던 부분인 거죠. 세포막이었던 부분. 그럼 잘 봐요. 내가 세포막을 변형시켜서 끌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세포막을 결국적으로 안쪽으로 끌고 들어온 거고, 요만큼의 세포막을 끌고 들어와서 내가 식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식포를 둘러싸고 있는 요 막이 결론적으로 원래 세포막이었었으니까 세포 내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포막의 표면적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왜? 내가 세포막을 식포로 이제 끌고 들어왔으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세포의 배출인데, 얘는 뭐 한다? 우리 혹시 저번 그 강에서 우리가 단백질이 합성부터 분비 과정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 리보솜, 거치면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분비소낭, 그 다음에 이게 세포막이 융합되면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분비소낭을 통해서 얘가 쭉 세포막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고, 이게 뭐 한다? 세포막과 융합되면서 뭐 한다? 소낭 속의 물질이 어떻게 된다? 배출이 되는 게, 이게 뭐가 됩니까? 세포에 배출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잘 봐요. 요 분비소낭의 그러니까 분비소낭의 요 막만큼이 결론적으로 세포막에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세포막 표면적이 뭐가 된다?
증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물질 이동은 다 다뤄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리포좀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완자에도 좀 소개가 돼 있어서 완자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어디 갔냐? 여기에 소개가 돼 있죠. 리포좀의 활용. 그래서 리포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근데 구형 또는 타원형의 인공 구조물이에요.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쭉 배열이 된 게 아니라 얘가 구형 혹은 타원형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리포좀이라 그러는데 당연히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동성이 있고요. 인지질 이중층이다 보니까 다른 생체막과 쉽게 융합하기도 쉽겠죠. 우리 세포막, 우리 생체막들도 다 인지질 이중층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뭔 짓거리를 하냐면은 세포막에 융합시키기가 쉬우니까 요 안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혹은 뭐 약물들을 집어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약물들을 어디다 집어넣기 쉽다. 세포 안에다가 집어넣기 쉽다. 그래서 뭐 한다? 특정한 물질을 세포 안쪽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보이죠? 약물 집어넣고 리포좀이 세포막이 융합되면 요 약물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리포좀에 활용되는 예를 보게 되시면 첫 번째 세포막이랑 성분이 똑같다 보니까 세포막 기능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이나 영양소, DNA 등을 세포로 운반할 수 있죠. 여기 안에다가 약물이나 DNA, 그 다음에 영양소들을 운반할 수 있고요. 또 표적 치료제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표적 치료제. 이건 조금 설명드릴게요. 잘 봐요. 대표적으로 항암제인데 여기 안에다가 예를 들면 항암제를 넣어놨다고 쳐봐요. 근데 요 항암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세포 분열을 잘하는 세포를 타겟팅하는 게 많아요. 세포 분열을 잘하는 세포들을 타겟팅하는 게 많은데 근데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도 암세포 말고 우리 몸의 정상세포 중에서도 세포 분열을 잘하는 세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모근세포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가 정원세포, 정자 만드는 정원세포 이런 애들은 세포 분열이 매우 활발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타격을 받게 돼요. 항암제 처리하면 부작용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항암 치료 받으면 뭐 머리카락 빠지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근 세포들이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그래서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항암제가 암세포에만 작용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포좀 표면에다가 항체를 결합을 시키는데 요 항체는 어떤 항체? 암세포 표면에, 암세포 세포막 표면에만 발현되는 어떤 특정 항원 결정소가 있겠죠. 그 항원 결정소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요 리포좀에다가 결합을 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리포좀은 어디에만 결합하려고 할까요? 그 항원 결정소를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에만 결합을 하게 되겠고, 그러면 요 뭐예요? 항암제를 갖고 있는 리포좀이 암세포와 융합되면서 이 항암제가 암세포에만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세포 특이적으로 항암제를 작용할 수 있더라. 알죠? 요런 약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개념 다 정리했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강에서는 그 완자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